토마스만 원작의 키 작은 프리데만 씨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보모의 탓이었다.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겠니? 프리데만 영사 부인이 보모에게 엄격하게 타일렀건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되었던가. 부인이 영양분 많은 맥주 외에도 매일같이 적포도주 한 잔을 그녀에게 주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모에게 술을 주지 말라고 했던 걸 잊었나요? 그게 아니라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니까 취사용 기구에 쓰게 돼 있는 알코올을 마셔버렸습니다. 당장 새 보모를 구해야겠어요. 그러나 그녀 대신 일할 사람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그 불상사가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와 어린 세 딸이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어린 요하네스는 처절하리만큼 낮게 신음하며 바닥에 누워있고 보모는 그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가, 요하네스! 의사를 불러와요! 경련을 하고 있는 어린 것에 휘어진 사지를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살펴보던 의사는 대단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제발, 아기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제발 목숨을 살려주세요. 네덜란드 영사인 남편은 이 가련한 부인이 이 아이를 낳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죽었다. 때문에 그녀는 어린 요하네스가 살아주었으면 하는 희망조차 갖지 못할 만큼 절망해 있었다. 그러나 이틀 후 의사가 격려의 악수를 하며 말했다. 이제 위험한 고비 넘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의 눈빛에서 알 수 있듯이 두개골의 충격은 사라졌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처럼 멍한 표정이 아니죠. 그럼 이제 마음을 놔도 되겠네요? 그러기엔 좀 이릅니다. 앞으로 병세가 어떻게 되어나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요하네스 프리데만이 성장한 그 회색집은 어느 유서 깊은 상업도시의 북문로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관을 통해 들어서면 보석을 깐 널찍한 마루가 있고 이 마루에서부터 희게 칠한 나무 난간이 있는 층계 하나가 위층으로 나 있었다. 어릴 적에 그는 항상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는 여기 이 창가에서 어머니의 발치에 있는 조그만 걸상 위에 자주 앉아있곤 했다.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셨단다. 아빠가 보고 싶니? 네. 요하네스, 이 사진을 보렴. 여기 이분이 아빠야. 회색 구렛나루가 참 근사하지? 친절하고 아주 멋진 분이셨단다. 아빠는 언제 오세요? 요하네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기서 우리 모두가 뒤따라오길 기다리고 계신단다. 그 키 작은 요하네스는 아름답지 않았다. 툭 튀어나온 가슴, 펑퍼짐하게 돌출한 어깨, 지나치게 길고 여윈 두 팔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눈은 크고 연한 밤색을 띠고 입은 윤곽이 부드러웠으며 섬세한 머리카락은 담갈색이었다. 그의 얼굴은 아주 참담하게 두 어깨 사이에 푹 파묻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할 수 있는 얼굴이었다.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 보내졌고 그때부터 여러 해가 단조롭고도 빠르게 흘러갔다. 누나들은 사교계의 모임에도 참석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리데만가는 그 도시의 인류 명문가 반열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가산이 넉넉하지 못한 데다 못생긴 편이었기 때문이다.
요하네스, 얌전히 행동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네, 엄마. 그래, 재밌게 놀다 오거라. 늦겠다. 어서 가. 요하네스도 누나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에서 그 나이 또래들로부터 초대를 받곤 했지만 그는 그들과의 교제에서 그다지 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저 아이들과 친구가 된다는 건 내겐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체조나 볼 던지기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이것은 이따금 그를 약간 슬프게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일을 홀로 영위해 나갔고 다른 사람들의 이해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내는 데에는 오래전부터 익숙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6살을 헤아리게 되었을 적에 동갑의 처녀에 대해 갑작스러운 연정을 느끼는 일이 생겼다. 그녀는 학교 친구의 누이 동생으로 제멋대로이고 낙천적인 금발의 소녀였다. 그녀는 날 끔찍한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침착한 척할 필요가 없겠지. 사랑하는 그녀가 날 깊은 슬픔의 늪에 빠지게 하는구나. 어느 여름날 오후 교회에서 외로이 뚜기를 산책하고 있던 그는 어느 제스민 숲을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기에 가지 사이로 조심스러이 귀를 기울여 보았다. 벤치 위에는 그 소녀가 키가 크고 머리칼이 붉은 어떤 청년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도 그 청년을 잘 알고 있었다. 정말? 무슨 꿈인데? 아주 예쁜 여자랑 만나는 꿈? 뭐? 바로 너. 난 매일 밤 꿈속에서도 너와 만난다니까. 그 청년은 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안고 있다가 그녀의 입술에 살짝 키스를 했고 이 키스에 대해 그녀는 깔깔대며 화답했다. 요하네스 프리데만은 이것을 보고 살며시 그곳을 떠났다.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숙이 두 어깨 사이에 처박혀 있었으며 두 손은 떨렸다. 쓰라리고 제어하기 어려운 어떤 고통이 가슴에서부터 목 있는 데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꾹 눌러 참았으며 그가 할 수 있는 한 결연히 다시 기운을 차렸다. 이걸로 끝이야. 두 번 다신 상관하지 않겠어.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기쁨을 베풀어 주지만 내겐 언제나 원한과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야. 그는 단념했다. 영원히 단념했다. 그는 집으로 가 책을 읽었다. 책을 읽지 않을 때는 가슴이 기형인데도 불구하고 익혀온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열일곱 살이 되자 그는 학교를 떠나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처럼 상인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슐리포크트시의 큰 목재상에 견습생으로 입사했다. 일은 힘들지 않니? 아니요. 다들 잘해주고 힘든 거 없어요. 그분들이 잘해주는 만큼 너도 열심히 해야 한다. 저도 친절하고 싹싹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평화롭고 규칙적인 가운데 세월이 흘러갔다. 어머니는요? 빨리 요하네스, 어머니가 널 찾고 있어.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가 21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요하네스 프리데만에게는 큰 고통이었으며 그는 이 고통을 오랫동안 간직했다. 사람들이 큰 행복에 몰두하는 것처럼 그는 이 고통을 담닉했다. 그는 수많은 어린 시절의 회상들로 이 고통을 가꾸었으며 이것을 그의 인생에서의 첫 번째 강렬한 체험으로 승화시켰다. 인생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되어가건 말건 어쨌든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좋은 거야. 인생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단념한 그가 자신에게 허락된 기쁨을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곰곰이 즐길 줄 아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교양을 쌓았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으며 이 도시에서 개최되는 연주회에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가 연주할 때 아주 이상야릇한 자세가 눈에 띄어 다르긴 했지만 점차로 바이올린을 곧잘 연주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켜내는 데 대해 성공한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조 하나하나에 기쁨을 느꼈다. 또한 그는 독서를 통해 문학적 취미를 길렀으며 문학적 취미라면 그 도시에서 그와 겨룰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요하네스, 요즘은 어떤 시집이 좋은지 추천 좀 해주게. 글쎄, 어떤 게 좋을까? 국내 작가들이 새로 펴낸 책 중에도 재미있는 게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도 좋은데. 그 말은 새로 나온 책들까지 다 읽었다는 건가? 대단하네. 사람들이 그를 일종의 도락가라고 말한다 해도 아주 지나친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것이며 행복한 체험과 불행한 체험을 구별한다는 것이 거의 허무맹랑하다는 사실을 그는 터득해서 깨닫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프리데만 씨.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나에게 연민 어린 친절한 말투로 인사를 건네는 저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창조해낸 고요한 행복감에 충만해서 정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야. 프리데만 씨의 주된 취미. 그가 홀딱 빠진 원래의 취미는 연극이었다. 그는 시립극장의 2층 정면 특등석에 그의 고정 좌석을 두고 그곳을 규칙적으로 찾았다. 화창하고 따스한 6월 어느 날, 그가 30살이 되는 생일에 그는 점심 식사 후 회색의 정원형 천막 안에서 헨리에테가 짜준 새목도리를 하고 한 권의 고전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가 한 번은 책을 아주 무릎 위에서 떨구고는 햇빛 비치는 창공을 올려다보면서 눈을 깜빡였는데 그때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30년이 지났군. 아마 아직도 한 10년 남았겠지. 아니 20년이 남았는지도 몰라. 하느님만이 아실 거야. 다가오는 날들도 흘러간 세월이 그랬던 것처럼 고요하게 와서 소리 없이 가겠지. 난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 그해 7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저 관구 사령관의 경질이 있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이제 수도 출신의 폰 린링엔 씨가 부임하게 된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주된 관심의 대상은 폰 린링엔 씨 자신이 아니라 그의 부인이었다. 변호사 하겐슈트렘 씨의 부인이 헨리에테 프리데만과 나누는 담화 중에 자기 의견을 말했다. 담배를 피우고 승마를 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자의 행동거지는 자유로운 거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그건 버릇없는 거라고요. 아니, 버릇없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차 드세요. 고마워요. 그 여자에겐 여자로서의 매력이 한 가지도 없답니다. 그렇게 젊은 여자가, 그 여자 24살인 건 아시죠? 그런 여자가 자연스러운 그 고상한 매력을 깡그리 잃어버려도 될까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지만 이곳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어리벙벙해 있지만 어디 두고 보세요. 이제 한두 주일만 지나면 완전히 실증이 나서 그 여자한테 등을 돌리고 말 겁니다. 글쎄요.
키 작은 프리데만 씨가 처음으로 폰 린링엔 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곳은 상점들이 질비해 있는 중앙로에서였다. 그때 그는 증권거래소에서 한마디 발언권을 행사하고 그곳을 나오는 참이었다. 저기 마차를 타고 오는 게 린닝의 가족인 것 같소. 잘 됐군요. 난 아직까지도 그녀 얼굴을 보지 못했거든요. 폰 린닝의 부인은 하인을 그녀의 뒷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게 하고 두 마리의 훤칠한 말을 손수 몰고 있었다. 그녀는 품이 큰 아주 밝은 빛깔의 웃옷을 입고 있었고 갈색의 작고 둥근 밀짚 모자 아래에는 붉은색이 도는 금발이 목 아래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안녕하세요. 도매상 슈테펜스는 마차가 다가오자 대단히 정중한 태도로 인사했으며 키 작은 프리데만 씨도 눈을 크게 뜨고 폰 릴링엔 부인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모자를 벗어 보였다. 그녀는 말채찍을 내리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 보이며 천천히 지나갔다. 드라이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군요. 키 작은 프리데만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걷다가 갑자기 도매상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뭐라고 하셨었죠? 그래서 슈테펜스 씨는 그의 통찰력 있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토마스만 원작의 키 작은 프리데만 씨 1부를 마칩니다.